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과 관련해서 평안도 그리고 평안감사에 대해서 강연을 맡게 된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의 권내연입니다. 오늘 저희의 강연은 크게 평안도와 평양에 대해서 그리고 평안감사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조선시대의 평안도와 평양이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안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대개 정치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곳, 그리고 홍경래난이 일어났던 곳, 이런 것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평안도는 조선시대 정치적으로 많은 소외를 받았던 곳입니다. 그 때문에 중앙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왜 평안도가 소외를 받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평안도가 중국으로 향하는 관문에 위치해 있죠. 이 때문에 중국의 북방민족들이 약탈을 할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자면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배층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었던 토지를 가지고 보면은 삼남 지역, 그러니까 경상도나 전라도, 충청도와 같은 삼남 지역에 비해서 토지의 규모가 적었고 토지에서 생산되는 산물의 양이 또 적었습니다. 그래서 북방 민족의 침략로에 위치했다는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유교 문화의 정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었던 곳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조선의 양반 지배 세력들 그리고 그들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곳이 평안도입니다. 그래서 평안도가 소외를 받았고 차별을 받았다고 했었을 때 그 주요한 중심 주체는 주로 지역의 지배층이었던 양반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안도만 당시에 소외를 당하고 있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18세기 이후가 되면은 조선의 지배층들은 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경하사족입니다. 당색으로 보자면은 노론 벌렬 가문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조선을 장악하고 지배를 하면서 평안도 외에도 대부분의 지방들은 사실상 소외를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서울과 지방 사이의 격차가 상당히 큰데요. 이런 격차들은 이미 18세기 이후에 조선시대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양반들은 서울에 관료로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관직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18세기 이후가 되면은 대개 중앙에서 향암,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시골뜨기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시골뜨기로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관직에 진출하기도 어렵고 관직에 진출하더라도 고위직으로 올라가기도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평안도 같은 경우에는 양반 사족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차별을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811년에 홍경래난이 일어났을 때 홍경래난의 경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 있죠. 조정에 서서는 서쪽 땅, 그러니까 평안도를 더러운 흙처럼 버려버렸다. 중앙 건세가의 노비들조차도 평안도 지역 사람들을 평한, 이거는 이제 평안도 놈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울의 노비들도 평안도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평안도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평안도 놈들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별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안도는 조선 후기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곳입니다. 무역이라든지 상업의 발달 때문에 크게 성장을 했고 이런 경제적 성장에 기반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안도는 18세기부터 과거 급제자 수가 생각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전국에서 평안도의 문과 급제자
평안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은 15세기에는 뭐 전체 합격자의 한 0.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도 출신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16세기가 되면은 조금 늘어나고 17세기가 되면은 이제 3%를 넘게 됩니다. 그러다가 18세기가 되면은 9.8%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되면은 무려 15.8%까지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소외를 받기는 했지만은 이 지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가거 급제자 수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주요 시험을 보면은 3년마다 치러졌던 식년시라든지 별시들의 문과 급제자 수를 보면은 19세기 서울에서 전체 합격자 수가 742명이 나옵니다. 영남에서 282명이 나오고 충청도에서 191명이 나오는데 평안도에서 무려 286명이 합격을 합니다. 함경도는 평안도보다 더 열악해서 가거 합격자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평안도의 합격자 수는 영남이나 충청도의 숫자를 능가하는 그런 수입니다. 이런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은 19세기에 문과에 급제했던 사람들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은 서울이 37%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조선 초기부터 서울 지역 출신들이 가거 합격자 수가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서울 출신들의 합격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서울 출신들은 중앙의 요직을 차지하고 경하사적으로 전국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서울 다음으로 19세기가 가면 합격자 수가 많았던 곳이 조선시대 늘 차별받고 합격자 수도 거의 없었던 평안도가 19세기가 가면 16%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합격자 수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그리고 경기도 같은 이런 지역을 능가하고 있다는 거죠. 19세기 이제 평안도가 서울 다음으로 많은 가거 급제자를 배출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서울은 742명 가운데서 10년씩 그러니까 10년씩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치르는 가거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56명밖에 합격을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별시 출신이라는 거죠. 비정기적으로 치러지는 별시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은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고 가거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빠르게 알 수 있는 곳 그리고 문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서울의 관료들의 자제들은 3년마다 치르는 식년시가 아니라 대개는 별시를 통해서 합격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평안도는 19세기에 286명 가운데서 227명 대부분이 다 이제 3년마다 치러지는 10년시 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평안도의 가거 급제자 수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의 양반 관료들이 다 하고 싶어 했던 청직이나 요직들 그리고 고위직으로의 진출은 여전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숫자는 늘어났지만은 여전히 차별은 받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평안도는 가거 급제자 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주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던 곳입니다. 경제적인 성장의 주요한 배경은 상업과 무역의 발달입니다. 조선시대 상인들 가운데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인은 뭐 개성 상인도 있고 동네 상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평양의 유상 그리고 의주의 만상 그리고 안주 상인들이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인들입니다. 당시에 평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들을 하고 있었나 하면은 상가가 절비하고 동리가 있다는 것이 서울과 맞먹을 정도다. 그리고 사치, 번화함, 수리함은 나라 안에서 제일 간다. 이런 이제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주에 대해서는 민가와 인물의 풍성함이 평양과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주에 대해서는 의주의 성안에 상점, 민가, 관청과 누각들이 고기 비늘같이 섞여 있고 바둑판 가지가 퍼져서 그 정연한 규모가 참으로 국경의 관문이다.
그리고 또 평안도에 박천과 가산 사이에 대전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여기에 상인들이 상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동방에서 제일 가는 큰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평안도는 정치적으로 일정하게 차별을 받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 이제 해동 지도에 나와 있는 의주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 의주에서 보자면은 압록강이 있고 압록강을 건너면은 왼쪽 지도에서 보자면은 책문이 서 있습니다. 버드나무로 책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의주에서부터 책문까지는 사실상 무인지대입니다. 청나라 사람들이나 조선 사람들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는 무인지대고 이 책문을 넘어가면은 위에 봉황성이라고 하는 중국의 이제 성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중국 관리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보면은 의주의 대표적인 관청이었던 용만관이 보이고 그 위로는 절벽 위에 통군정이라고 하는 의주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압록강과 중국 땅을 바라보면서 연희를 즐겼던 그런 이제 통군정이 보이고 그 중간에 어적도라고 하는 섬이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간개시, 후시라는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앞에 왼쪽에 있었던 책문에서 또 커다란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림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책문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왼쪽 아래에 보면은 위하도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는 섬이 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평안도는 무역이 크게 발달한 곳인데 특히 이제 국경 관문이었던 이 의주는 중국 무역의 전초 기지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중강에서 개시와 후시가 열렸고 그리고 책문에서도 후시가 열리는데 이것은 의주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여행사들이 보기에 의주와 그리고 책문에 산더미처럼 상품들이 쌓여 있었다. 이런 이제 것들을 보고 조선의 사신들이 크게 놀라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홍대용은 책문의 청나라 사람들이 의주 사람들을 이웃이나 친척까지 본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경래 난에 평안도에 대상인들이 참여를 하는데 의주의 거상이었던 임상옥도 참여를 하고 가산의 대상인이었던 이희저도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희저는 홍경래와 함께 난을 일으켰던 사람이고 임상옥은 홍경래 난을 진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홍경래 난에 참여하거나 혹은 홍경래 난을 진압하는 데 다 같이 평안도에 대상인들이 참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안도는 실제로 중국의 북경에서부터 책문을 거쳐서 평안도의 의주, 평양을 거쳐서 서울 그리고 경상도의 동해를 지나서 일본의 스시마, 에도로 가는 이 루트가 크게는 조선의 인삼이 오고 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생산되었던 은이 일본은 당시에 아메리카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은을 생산했던 곳입니다. 이 은이 조선을 거쳐서 일부가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중국의 비단이 다시 조선을 거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곳이었고 이런 이제 주요한 당시의 국제 무역품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있었던 평안도도 큰 수혜를 받았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서울에서부터 북경으로 당시의 조선 사신들 그리고 상인들이 오고 가는 길을 표시를 한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압록강에 있는 중강에서 무역이 한번 이루어지고 그리고 책문에서도 무역이 이루어지고 저 위쪽에 보면은 청나라 초기 태조 누르하치 그리고 태종 홍타이치의 무덤이 있었던 심양에서 또 무역이 크게 한번 이루어지고 이제 북경으로 가면 북경에서 또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오른쪽 그림은 겨울에 조선 사신들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얼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대개 한 300여 명 정도가 한번 사행을 갈 때 따라갑니다. 말도 한 200필 이상이 갑니다. 여기에 이제 역관 상인들이 참여해서 무역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평안도의 중심지였던 평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가 정치적으로 일정하게 소외를 받았지만은 경제적으로는 크게 성장한 곳이다. 그렇다면 평안도의 중심지였던 평양은 어떤 곳이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은 뭐 잘 알고 있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뭐 왕금성, 기성, 서경, 유경 이런 등등으로 불렸고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역이었고 또 당나라가 안동도읍을 한때 설치를 했지만 신라군이 축출하고 난 이후에 통일신라의 주요한 영역이었고 고려 때는 이제 서경으로 불리면서 실제 이곳에 수도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움직임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12세기에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었을 때 평양 서경으로 천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고려 말에는 지방 개편을 통해서 이제 평양부로 바뀌게 됩니다. 조선 시대가 되면은 평양에는 당군과 기자를 모시고 동명왕을 제사 지냈던 그런 이제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 시대도 이제 평양부로 불리게 되는데 강해국은 때가 되면은 기자를 모셨던 기자사를 숭인전으로 승격을 시켰고 영조 때는 당군 제사를 지내던 당군묘를 숭령전으로 이렇게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도는 동명왕과 기자, 당군 등등의 전통이 서려 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평양성이 크게 수축이 되고 풍부한 물산 그리고 유통이 발달했던 그런 곳이었고 수려한 경관 때문에 크게 번성했던 곳이 바로 평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윤유라는 평안 감사를 지냈던 윤유라는 사람이 썼던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평양 간부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맨 왼쪽에 평양의 외성이 있고 그 옆에 중성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능라도라고 하는 큰 섬이 있고 그거 바로 위에 절벽 위에 잘 알고 있는 부병루라고 하는 이런 이제 누각이 있습니다. 그 위쪽에는 또 을밀대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뭐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기자의 무덤이 있고 외성이나 중성에도 또 기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제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시대 이제 이런 경관이 수려하고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했던 평양을 그린 그림들이 크게 많이 그려져서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도 왼쪽에 외성과 중간에 중성 그리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내성 공간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평양에 살았던 사람들이 혹은 이제 평안도에 살았던 사람들이 평양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기자의 고향이라는 거죠. 기자는 중국의 유교 문화를 조선에 전래했던 그런 인물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되면은 기자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어떤 중화문물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보이고 기자의 후손이 과연 우리 사회에 남아있느냐, 조선 사회에 남아있느냐 이런 것들 찾기 위한 움직임들도 나타납니다. 그러는 과정에 17세기가 되면은 당시 남인의 실세였던 허목이 당시 조선 사람들 가운데서 한씨, 기씨, 선우씨가 기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고 서인을 대표했던 송시열도 선우협이라는 인물을 기자의 후손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우협의 아버지였던 선우씨부터 시작해서 선우씨 집안이 기자를 모셨던 숭인정감, 평안도 사람으로 선우씨 집안의 인물이 숭인정감을 맡아서 대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이 선우씨의 아들이었던 선우협은 간서부자, 그러니까 평안도 선생님으로 크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홍경래 난에도 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평안도 지역에서도 학문이 뛰어난 인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개 선우협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행사를 비롯해서 조선의 관료나 지식인들이 평양을 방문하면 꼭 가보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기자의 묘 그리고 기자를 모셨던 인현서원 그리고 기자의 유적지라고 이야기되는 기자 운물 그리고 정전 등에 대해서 유적지를 꼭 관람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기자하고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평양이 바로 기자의 고향이고 평안도로 가면 꼭 기자와 관련되어 있는 유적지를
관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당대인들의 인식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평안도나 평양 사람들은 기자의 전통이 남아있는 평양을 매우 자랑스러운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평양의 사적으로 청나라를 유람했던 김정중이라는 인물은 청에서 자신이 기자의 정전 근처에 살고 있다. 이것을 청나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럴 정도로 기자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동지도에 나와 있는 아래가 이제 그림을 돌려놓아서 아래가 외성인데 여기에 기자정이라든지 정전 있고 중성 공간에 인연서원이 있고 그리고 내성에 기자를 모신 숭인전 그리고 내성의 저기 북쪽 끝에 보면은 기자 무덤, 기자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의 평양을 그린 그림에서도 기자와 관련되어 있는 유적지를 매우 중요하게 그려놓고 있고 이곳을 중요한 관람지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기자 공간 외에도 평양은 중요한 유람의 공간이었습니다. 상업이 크게 발달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풍류가 넘치는 그런 이제 문화도시로 당시 사람들은 인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서 평양은 당시에 꼭 한 번은 방문하고 싶었던 그런 이제 별천지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여행사들은 평양을 반드시 근처 가기 때문에 평양의 명성지 곳곳을 유람하면서 연애를 크게 즐겼다. 그렇죠. 그리고 평양에서 간직을 했거나 그리고 평양의 명성을 간직하고 싶었던 이런 사람들은 평양을 그렸던 그림을 소유를 하고 그것을 또 병풍으로 만들어서 간직을 합니다. 서울에서 평양을 방문해서 그림을 그렸던 화공들도 있지만은 평양 지역 화가들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그 그림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꼭 가서 한번 유람을 해보고 싶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평양성을 그렸던 그림들이 그래서 지금도 국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평양은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이고 또 이제 기생문화가 발달했던 곳이죠. 조선시대 기생문화가 발달했던 대표적인 곳이 평양, 진주, 남원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유람해보고 싶었던 또 그런 지역들도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평양이나 진주는 그림을 그려서 병풍으로 간직하는 그런 이제 또 유행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런 평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아름다운 경관을 직접 보거나 혹은 그림으로서 간직하려고 했던 그런 이제 관심들이 당시인들에게 고조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안감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평안도와 평양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평안도와 평양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뒤에 평안감사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